봄날의 따사로운 햇살이 야외 결혼식장을 환하게 내리쬐는 오후. 하얀 꽃과 분홍빛 리본으로 장식된 의자들 사이로 기분 좋은 봄바람이 살랑거립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신부 이서아는 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버진로드 위를 걷고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머금은 미소는 오늘만큼은 세상 모든 걱정을 내려놓은 듯 해맑기만 합니다. 모든 시선이 서아에게 쏠린 바로 그 순간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있는 한 중년 여성이 있었습니다. 오선아. 예순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단정한 차림새와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딸을 향해 있었지만 동시에 주변을 샅샅이 살피는 예리함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친구가 소곤거리자 선아는 그저 옅은 미소만 지어 보였습니다. 평소 말수가 적은 그녀였지만 그 눈빛에는 딸을 향한 깊고 따뜻한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서아는 주례단상 앞에 선 신랑 강민준에게 다가가며 잠시 뒤를 돌아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항상 묵직한 침묵으로 자신을 지켜보던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고 서아는 살짝 긴장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아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내 딸 서아야, 부디 평범한 행복을 누리렴. 그것이 어머니의 유일한 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날카로운 직감은 이미 불길한 기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식장 입구에서 서성이는 낯선 남자들. 주차장에 대기 중인 검은색 세단들. 선아의 눈썹이 살짝 꿈틀했습니다. 주례의 말에 하객들이 박수를 치는 동안 선아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창밖을 살폈습니다. 역시 직감은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낡은 폴더폰을 꺼내 익숙하게 번호를 눌렀습니다. 뚜르르, 뚜르르. 수화기 너머 짧은 침묵 끝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짧고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선아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고 전화 너머의 윤지연은 선아의 말투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한 듯 했습니다. 선아는 짧게 위치를 알린 후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녀의 눈빛이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조용하고 인자하던 중년 여성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날카로운 경계심으로 가득 찬 눈동자만이 번뜩였습니다. 손을 씻으며 손등에 희미하게 남은 흉터를 바라봤습니다. 까마득한 과거의 기억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선아는 깊게 숨을 내쉬며 감정을 다스렸습니다. 결혼식장으로 돌아온 선아는 주례단상 앞에서 반지를 교환하는 서아와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딸의 행복한 미소에 그녀도 따라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식장 뒤편에서 들려오는 소음에 그녀의 미소가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선아의 예리한 귀에는 여러 명의 발자국 소리와 나직이 나누는 대화 소리가 똑똑히 들려왔습니다. 주례의 말이 끝나고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식장 뒤편의 문이 쾅! 소리를 내며 거칠게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위협적으로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맨 앞에 선 중년 남성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식장을 휙 둘러보다가 신랑 민준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하객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일부는 불안한 듯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선아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딸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날은 여기까지라는 것을.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비웃듯 느릿하게 박수를 짝짝 쳤습니다. 황철룡. 새하얀 셔츠 위로 번쩍이는 두꺼운 금목걸이, 그의 얼굴에는 비열한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뒤로 10명가량의 부하들이 식장 곳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신랑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지수는 본능적으로 민준의 팔을 꼭 잡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무슨 짓이라니, 이 사람아. 사위 얼굴 보러 왔지. 황철용이 비웃듯 말하자 민준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고 몇몇은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더듬거리며 말을 잇자 황철용은 오래된 원한을 비꼬듯 털어놓았습니다. 민준의 아버지가 조직 돈 50억을 들고 사라진 지 15년이 넘었다는 것. 아들 결혼식을 핑계로 찾아왔다는 것. 신혼여행은 저 세상이 될 것이라는 섬뜩한 농담까지. 황철용의 말에 하객들의 웅성거림은 공포로 변했습니다. 서아의 얼굴은 당황과 공포로 일그러졌고 그녀의 손에 쥐고 있던 부케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선아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느렸지만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마치 다른 시간대를 걷는 것처럼 주변의 혼란과 상관없이 침착했습니다. 민준 씨,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서아는 민준에게 질문을 던졌고 민준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황철용의 부하 중 한 명이 샴페인 잔을 집어 바닥에 냅다 던졌습니다. 찡그랑. 유리 깨지는 소리에 하객들이 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황철용은 상황을 완전히 장악하며 자신들의 목적이 돈을 받는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저 예쁜 신부가 대신 갚아도 좋고, 어때? 그 위협적인 말에 민준이 앞을 막아섰지만 황철용의 부하들이 그를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서아는 겁에 질린 채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제발. 서아의 외침에도 황철용은 비웃기만 했습니다. 그가 손을 뻗어 서아의 턱을 잡으려 하자 바로 그 순간 선아가 번개같이 그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순간 식장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선아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그 손 다시 한번 내 딸한테 뻗으면 부러뜨려 버릴 줄 알아. 뭐야. 이 아줌마는? 황철용은 놀란 눈으로 선아를 바라봤다가 이내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선아는 잡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손목을 더욱 강하게 잡았고 황철용의 얼굴이 순간 고통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엄청난 악력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서아는 당황한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평생 조용하고 평범한 어머니로만 알았던 선아의 모습이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황철용의 부하 하나가 재빨리 다가와 선아의 어깨를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몸을 살짝 틀어 가볍게 그 손을 피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동안 몸에 밴 동작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서아야, 민준 씨 데리고 뒤로 물러나 있어. 선아가 나지기 지시했습니다. 이 아줌마가 진짜. 황철용은 팔을 비틀어 빼내며 분노한 표정으로 그녀를 노려봤습니다. 황철용이 협박을 이어가자 선아는 단호하게 맞섰습니다. 감히 내 딸 결혼식을 망쳐? 당장 나가지 못해. 선아의 단호한 말투에 황철용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는 경찰을 부르겠다는 위협에 이미 손을 다 써놨다는 듯이 암시했습니다. 그 말에 하객들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경찰도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절망적인 암시였습니다. 선아는 잠시 주변을 둘러본 후 다시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선아가 번호를 누르는 동안 황철용은 부하들에게 손짓했습니다. 두 명이 다가와 선아의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통화 버튼을 눌러놓은 상태였습니다. 선아는 전화로 짧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전화 너머의 사람은 그 상황을 즉시 파악한 듯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선아는 황철용을 향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야기는 다른 데서 하지. 모레 정오 청담동 카페 블루밍에서 만나. 황철용은 잠시 고민하는 듯 했지만 곧 코웃음을 쳤습니다. 미쳤어? 내가 왜? 지금 당장 여기서 끝장을 봐야지. 선아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건 돈이잖아. 여기서 소란 피워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당신도 잘 알 텐데. 광석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레 정오에 만나기로 합의했지만 곧 담보가 필요하다며 서아를 향해 위협적인 시선을 던졌습니다. 그 말에 선아의 표정이 처음으로 차갑게 변했습니다. 싸늘한 분노가 그녀의 눈에 스쳤습니다. 모두 당장 나가. 황철용은 선아와 잠시 불꽃 튀는 눈싸움을 하다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모레 만날 것을 약속했지만 도망갈 생각 마. 다음엔 이렇게 친절하지 않을 테니. 라는 위협을 남겼습니다. 황철용과 그의 부하들이 식장을 빠져나가는 동안 선아는 딸을 품에 안았습니다. 서아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설명 좀 해줘. 선아는 딸을 안심시키며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객들은 서둘러 자리를 떠났고 꿈 같던 결혼식은 그렇게 끝나버렸습니다. 황철용과 그의 부하들이 떠난 후 서아는 화장실에 틀어박혀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모든 일이 자신의 탓이라며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선아는 식장 한편에 마련된 대기실에서 조용히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빠르게 화면을 두드리며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장모님. 민준이 고개를 푹 숙인 채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일은 전혀 몰랐다며 깊은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선아는 잠시 민준을 바라보더니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민준에게 앉으라고 권했고 민준은 조심스럽게 선아 앞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죄책감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민준 군 아버님, 김진우 씨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 선아가 물었습니다. 민준은 거의 아는 것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어렸을 때 사업 실패로 집을 나갔다는 것만 들었을 뿐 어머니도 많은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선아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잠시 슬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아버지가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었을 가능성을 암시했습니다. 민주는 당황한 표정으로 선아를 바라봤고 선아는 자세한 것은 확인해 봐야 한다며 서아를 데려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가 나간 후 선아의 핸드폰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윤지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선아의 오랜 친구이자 옛 동료였습니다. 언니, 지금 서울로 들어가는 중이야. 가영이랑 서윤이도 연락됐어. 선아는 잠시 주변을 살핀 후 낮은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황철용이라는 인물과 민준의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 50억이라는 돈, 그리고 지금의 위협까지. 지연은 김진우라는 이름이 낯설지 않다고 언급했고 선아도 동의했습니다. 혹시 우리 707특 김단 시절에? 지연의 말에 선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707특 김단. 그녀가 평생 가슴 깊이 묻어두려 했던 과거였습니다. 선아는 기록을 찾아봐야겠다고 말했고 지연은 오늘 저녁에 도착할 것이며 그때까지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선아는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속에는 정교하게 암호화된 연락처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한 번호 위에서 멈췄습니다. 박대령이라고 적힌 이름 옆에는 번호 대신 메신저 아이디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서아와 민준이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서아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고 민준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민준 씨 아버지가 정말 그런 사람이야? 선아는 수첩을 다시 가방에 넣으며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직 확실한 것은 없지만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습니다. 엄마가 뭘 어떻게 해결한다는 거야. 저 사람들은 조폭이라고 경찰도 소용없다는데? 서아는 소리 높여 절규했습니다. 선아는 딸에게 자신을 믿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눈빛은 서아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강인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어머니가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고 선아는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네가 모르는 일이 좀 있단다. 지금은 너희 둘을 안전한 곳으로 보내는 게 제일 중요해. 선아는 핸드폰을 꺼내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강남에 오피스텔 하나 빌려놨으니 오늘부터 그곳에 머물러라. 아무에게도 위치 알리면 안 돼. 엄마는 같이 안 가? 난 해야 할 일이 있어. 나중에 합류할게. 민주는 용기를 내어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서아만이라도 안전하게 보호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선아는 민준의 어깨에 손을 얹고 이것은 그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고 위로했습니다. 대신 우리 서아 꼭 지켜주게. 민준은 결연한 표정으로 목숨을 다해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선아는 미소를 지으며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정말 위급할 때 안에 있는 번호로 전화하게. 민준은 상자를 받아들이며 고개를 끄덕였고 선아는 서아를 마지막으로 꼭 품에 안았습니다. 엄마가 항상 널 지켜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서아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지만 그 눈빛에는 믿음도 함께 있었습니다. 시간 없어. 어서 가자. 선아는 두 사람을 데리고 식장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미리 준비해둔 듯한 검은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의 남자는 선아를 보자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선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아와 민준을 차에 태웠습니다. 연락할게. 절대 밖으로 나가지 마라. 차가 출발하자 선아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다시 한번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녀의 눈에는 어머니의 따스함 대신 날카로운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선아는 다시 핸드폰을 꺼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준비됐어. 과거로 돌아갈 시간이야. 저녁 무렵 서초동의 한적한 카페. 선아는 창가 자리에 앉아 묵묵히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식어버린 찻잔 하나가 놓여 있었고 손가락은 오래된 은색 펜던트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고 3명의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모두 선아와 비슷한 나이대. 하지만 그들의 걸음걸이와 주변을 살피는 눈빛은 평범한 60대 여성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윤지연이 먼저 선아의 테이블에 도착했습니다. 그 뒤로 최가영과 박서윤이 따라왔습니다. 선아는 일어나 세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따뜻한 포옹 대신 그들은 서로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오랜 군인들의 인사법이었습니다. 지연은 선아의 맞은편에 앉으며 주변을 한 번 더 휙 살폈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은 카페 안의 모든 출입구를 확인했고 다른 손님들도 재빨리 점검했습니다. 가영은 창가 쪽에, 서윤은 출입구가 정면으로 보이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연스러워 보였지만 그들은 이미 본능적으로 자리를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일단 이거부터 봐. 지연은 노트북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노트북 스크린에는 군 기록 데이터베이스가 열려 있었습니다. 선아는 간략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황철용이라는 조폭 두목이 딸의 결혼식에 나타났으며 민준의 아버지 김진우가 15년 전 조직 돈 50억을 가지고 사라졌다고 주장했다는 것. 그리고 그 빚을 청산하기 위해 모레 만나기로 약속했다는 것까지. 가영이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며 질문했습니다. 신랑 되는 친구는 얼마나 알고 있는데? 선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는 게 거의 없어. 사업 실패로 집을 나갔다는 이야기만 들었대. 그때 서윤이 지연의 노트북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김진우의 오래된 사진과 프로필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지연은 선아에게 화면을 보여주었고 선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김진우, 본명 김준석. 그는 과거 국가정보원 소속이었으며 특히 자금 세탁과 관련된 비밀 작전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15년 전 어느 작전 중 실종되었고 공식적으로는 임무 수행 중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가영은 조용히 선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선아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707특임단 시절 그들은 김준석과 함께 몇 차례 합동 작전을 수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요원이었고 특히 재정 추적과 자금 관리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지연이 화면을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황철용의 정보가 나왔습니다. 그는 강남 일대를 장악한 악명 높은 조직의 보스로 불법 도박과 고리대금업으로 시작해 이제는 기업형 범죄 조직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합법적인 사업으로 위장한 자금 세탁에 집중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선아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준석과 황철용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었을까? 50억이라는 돈은 단순한 빚일까?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을까? 지현은 화면에서 특별한 파일을 열었습니다. 15년 전 국정원의 비밀 작전 검은 호수 관련 기록이었습니다. 작전의 목적은 국내 주요 범죄 조직들의 자금줄을 추적하는 것이었고 김준석은 핵심 요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주요 감시 대상 중 하나가 바로 황철용의 조직이었습니다. 서윤이 가방에서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707특 임단 시절 그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었고 맨 오른쪽에는 젊은 김준석이 서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날짜와 함께 흑호 작전 성공 기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선아는 사진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김준석이 실종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사라졌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황철용의 조직을 내부에서 파악하기 위한 위장 잠입 작전을 수행했을 수도 있다고.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동의했습니다. 15년 전 김준석의 마지막 보고서에는 황철용 조직의 국제적 자금 세탁 네트워크를 발견했다는 내용이 있었고 그 직후 그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선아는 핸드폰을 꺼내 민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준군 어머니께 김진우 씨가 남긴 물건이 있는지 여쭤봐주게. 그리고 어머님 성함도 알려주면 좋겠네. 가영은 황철용이 왜 하필 지금 나타났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15년이나 지난 일을 갑자기 들고 나온 이유가 분명 있을 것이라고. 선아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수진이 노트북을 가져와 최근 뉴스 기사를 보여주었습니다. 황철용의 조직이 최근 대규모 자금 세탁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고 특히 그의 합법적 사업체인 청해건설이 주요 조사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선아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녀는 황철용이 궁지에 몰려 있으며 김준석이 가져간 것으로 추정되는 50억이 단순한 돈이 아니라 무언가 중요한 증거일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지연은 계속해서 자료를 찾아보다가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김준석이 사라진 직후 황철용의 조직에서 대규모 내부 숙청이 있었고 여러 간부들이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또한 그 시기에 황철용이 해외로 도피했다가 3년 후에야 귀국했다는 정보도 있었습니다. 띵동. 선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송혜진이며 아버지가 남긴 물건으로는 작은 금고 하나가 전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금고는 열쇠가 없어 단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혜진 씨는 남편이 돌아오면 직접 열 것이라고 15년 동안 그 금고를 소중히 간직해 왔다고 합니다. 네 사람의 눈빛이 동시에 빛났습니다. 그 금고 안에 모든 비밀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선아는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 금고의 위치와 상태를 물었고 민주는 어머니 집 지하실 벽에 묻혀 있으며 특수 제작된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지연은 김준석이 만약 국정원 요원으로서 임무 수행 중이었다면 그 금고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열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가 기밀이 담긴 특수 금고일 가능성이 높다고. 선아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들은 금고를 확보해야 했고 동시에 황철용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했습니다. 또한 민준과 서아의 안전도 지켜야 했습니다. 가영이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우선 금고를 확보하고
동시에 황철용의 조직에 대한 최신 정보를 입수해야 한다고. 그리고 모레 약속된 만남에서는 선아 언니 혼자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가야 한다고. 선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서아와 민준에게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밤 송혜진 씨 댁으로 가야겠다. 그 금고를 가져와야겠어. 서윤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금이 오후 8시니까 밤 10시쯤 도착할 수 있겠네요. 선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연도 노트북을 접으며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랜만에 보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가영과 서윤도 차례로 일어났고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07특임단의 마지막 작전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국가가 아닌 선아의 딸과 가족을 위한 작전이었습니다. 선아는 마지막으로 핸드백에서 작은 권총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지만 항상 그녀의 곁을 지켰던 물건이었습니다. 지연이 그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언니, 이번에는 그게 필요하지 않기를 바라자. 선아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단단한 결의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딸의 행복을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과거의 그림자가 다시 그녀를 덮치려 하지만 이번에는 그 그림자를 완전히 물리칠 것이었습니다. 네 사람은 카페를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지연의 검은색 SUV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은 조용히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선아는 마지막으로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민준이 보낸 메시지에는 송혜진 씨의 주소와 함께 한 문장이 더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꼭 돌아올 거라고 항상 믿으셨어요. 그리고 그날이 오면 모든 것이 밝혀질 거라고 하셨습니다. 선아는 메시지를 읽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밤 15년 전의 진실이 마침내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밤 10시 서울 북부의 조용한 주택가. 지연의 SUV가 한적한 주택 앞에 서서히 멈췄습니다. 선아를 포함한 네 사람은 차 안에서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2층짜리 작은 단독주택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서 있었고 1층의 창문에서만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핸드폰으로 주변 지도를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탈출 경로를 먼저 파악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가영은 차 뒷좌석에서 작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금고를 옮기는 데 필요할지도 모르는 간단한 도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선아는 민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도착했다. 문 좀 열어주렴. 잠시 후 집 앞문이 살며시 열리고 민준이 조심스럽게 밖을 내다봤습니다. 그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네 사람은 소리 없이 차에서 내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나이가 무색하게 민첩하고 조용했습니다. 마치 수십 년 전으로 돌아간 듯한 전문성이 묻어났습니다. 민준은 선아를 보자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뒤로 서아가 보였고 그녀의 옆에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송혜진, 민준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단정했지만 오랜 기다림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혜진은 선아와 나머지 세 여성을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곧 그녀의 눈에 이해의 빛이 스쳤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예상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혜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네 사람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테이블 위에는 차와 간단한 다과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선아는 조용히 혜진에게 물었습니다. 금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남편분에 대해 알고 계신 것이 있으신지요? 혜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5년 전 김준석이 마지막으로 집에 돌아왔던 날. 그날 밤 그는 평소와 달리 몹시 긴장한 상태였고 작은 금고를 들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는 혜진에게 절대로 그 금고를 열지 말라고 했고 자신이 돌아오지 않으면 언젠가 그들이 찾아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김준석은 자신이 국정원 요원이며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마지막에야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후 그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혹시 황철용이라는 이름을 언급한 적은 없었나요? 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구체적인 이름은 말하지 않았지만 아주 큰 조직의 내부에 잠입해 있다는 것만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선아는 서아의 손을 꼭 잡고 위로했습니다. 서아의 얼굴은 충격과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자신의 예비 시아버지가 실종된 국정원 요원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네 사람을 지하실로 안내했습니다. 좁은 계단을 내려가자 눅눅하고 서늘한 지하실이 나왔고 그곳의 벽 한쪽에는 콘크리트로 절반쯤 덮인 금속 금고가 보였습니다.
크기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매우 견고해 보였습니다. 가영과 서유는 즉시 도구를 꺼내 금고 주변의 콘크리트를 조심스럽게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손놀림은 전문가처럼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지연은 금고의 종류를 살펴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건 팬텀 시리즈군. 국정원 특수 요원들이 사용하는 거야. 지연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생체 인식과 암호가 결합된 이중 잠금 장치가 있어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선아는 혜진에게 물었습니다. 남편분께서 금고와 관련해 어떤 힌트도 남기지 않았습니까? 혜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곧 그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아, 결혼기념일에 남편이 선물로 준 펜던트가 있어요. 혜진은 목에 걸린 작은 펜던트를 보여주었습니다. 단순한 목걸이였지만 자세히 보니 펜던트 뒷면에 작은 지문 센서처럼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연은 눈을 빛내며 펜던트를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분명 금고의 생체 인식키와 연결된 장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암호였습니다. 생체 인식만으로는 금고를 열 수 없었습니다. 혜진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준석이 항상 중요하게 여겼던 날짜나 숫자가 있는지 떠올려 보려 했습니다. 그때 민준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 생일과 제 생일을 합친 숫자를 아주 특별하게 여기셨어요. 선아는 민준과 혜진에게 생일을 물었고 그 숫자들을 조합해 봤습니다. 6자리 암호가 필요했고 혜진의 생일 월일과 민준의 생일 월일을 합치니 딱 6자리가 됐습니다. 가영과 서윤이 마침내 금고를 벽에서 완전히 분리했습니다. 무게는 생각보다 가벼웠지만 견고함은 그대로였습니다. 금고를 바닥에 내려놓고 혜진은 펜던트를 금고의 센서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삐빅! 작은 빛이 녹색으로 바뀌었고 이어서 디지털 패드가 나타났습니다. 혜진이 떨리는 손으로 암호를 입력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지켜봤습니다. 마지막 숫자가 입력되자 금고에서 철컥하는 작은 소리가 났고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혜진은 눈물을 참으며 금고문을 완전히 열었습니다. 안에는 검은색 방수 가방 하나와 봉인된 편지 봉투가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사랑하는 내 아내 혜진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열 준비가 되지 않은 듯 했습니다. 대신 검은 가방을 선아에게 건넸습니다. 선아는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USB 드라이브, 여러 장의 문서, 그리고 작은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현은 즉시 문서들을 살펴보기 시작했고 가영은 USB를 확인하기 위해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지현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문서들은 황철용의 조직과 연결된 여러 기업과 정치인들의 명단이었습니다. 자금 세탁 경로와 금액, 날짜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고 특히 청해건설이라는 회사를 통한 대규모 비자금 조성에 관한 내용이 핵심이었습니다. 가영도 USB의 내용을 확인하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언니, 이거 대박이야. 그 안에는 황철용과 여러 고위 인사들의 비밀 만남을 담은 영상과 음성 파일이 있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할 명백한 증거 자료들이었습니다. 선아는 녹음기를 작동시켰습니다. 김준석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황철용의 조직에 깊숙이 잠입했으며 거대한 비리 네트워크를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 조직 내에서 자신의 정체가 노출될 위기에 처했고 증거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잠시 모습을 감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녹음의 마지막 부분에서 김준석은 특별히 50억을 언급했습니다. 그것은 실제 돈이 아니라 황철용이 해외로 빼돌린 수천억 원대 비자금의 계좌 접근 코드였습니다. 50억이라는 숫자는 암호였던 것입니다. 모두가 이 사실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황철용이 찾는 것은 돈이 아니라 그의 모든 불법 자금에 접근할 수 있는 열쇠였고 동시에 그를 영원히 감옥에 보낼 수 있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혜진은 마침내 편지를 열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김준석의 마지막 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마도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고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 모든 흔적을 지우고 사라져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편지의 마지막에는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최준혁은 자신이 해외의 안전한 장소로 도피했으며 언젠가 모든 것이 끝나면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금고가 열렸다면 그것은 황철용이 다시 나타났다는 의미이고 이제 최종 단계를 실행할 때라고 했습니다. 편지 맨 아래에는 해외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혜진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15년 동안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남편이 살아있었습니다. 선아는 혜진의 어깨를 따뜻하게 토닥였습니다. 그녀는 결단력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손에 저놈들을 끝장낼 무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준석 씨가 살아있다면 반드시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야죠. 지연, 가영, 서윤도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침묵했던 707특임단의 마지막 임무를 완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아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일이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믿기지 않는 듯 했습니다. 선아는 딸을 품에 꼭 안고 속삭였습니다. 다 끝나면 우리 딸 진짜 결혼식 다시 올리자. 이번에는 아무 방해 없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날로 만들어줄게. 민준이 갑자기 생각난 듯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으신 걸까요? 혜진은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우리를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었을 거야. 그리고 이제 그 기나긴 기다림이 끝나가고 있단다. 선아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자정이 조금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모레 정호, 황철용과의 만남까지 약 36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들은 완벽한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지연은 모든 증거 자료를 안전하게 가방에 다시 넣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황철용을 함정에 빠뜨릴 전략을 세울 것이었습니다. 선아는 혜진에게 말했습니다. 민준 군과 서아 그리고 어머님까지 모두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야 합니다. 가영이 미리 준비해둔 은신처가 있었습니다. 혜진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김준석의 편지를 가슴에 품고 15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사람과 혜진, 민준, 서아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는 위험한 대결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진실과 정의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쥔 뒤였습니다. 서울 강남 고급 아파트 단지의 한 펜트하우스. 선아와 그녀의 동료들은 가영이 소유한 이 안전가옥에 모여 있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테이블 위에는 김준석의 금고에서 나온 증거 자료들이 펼쳐져 있었고 4명의 여성들은 각자 서류를 검토하거나 노트북으로 정보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그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아파트의 다른 방에서는 서아와 민준 그리고 송혜진이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쉽게 잠들지 못했지만 민준과 혜진은 오랜 시간 참아왔던 긴장이 풀리면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지연은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며 김준석의 USB에서 발견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피로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습니다. 가영은 황철용의 현재 사업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고 서윤은 금고에서 발견된 녹음 파일을 한 구절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세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선아는 창밖의 어두운 도시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딸에 대한 걱정과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까마득한 과거의 기억들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707특임단 시절의 마지막 임무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4사람이 모여 작전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결과는 언니 이거 봐봐. 중요한 거 찾았어. 지연의 목소리가 선아의 생각을 끊었습니다. 그녀는 노트북 화면을 가리키며 놀라운 발견을 알렸습니다. 황철용의 청해건설이 최근 대규모 해외 투자 계약을 앞두고 있으며 그 계약이 바로 오늘 오후에 성사될 예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계약 금액은 무려 1조 원대. 이 계약을 통해 황철용은 그동안의 비자금을 완벽하게 세탁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가영이 덧붙였습니다. 그 계약 상대방 유럽의 투자회사로 위장한 페이퍼 컴퍼니야. 실은 황철용이 뒤에서 조종하는 유령 회사라는 증거를 찾았어. 서윤은 녹음 파일에서 결정적인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김준석이 언급한 50억이라는 코드는 단순한 비자금 계좌 접근 키가 아니라 황철용의 전체 불법 네트워크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마스터 데이터베이스 암호였습니다. 그 데이터베이스에는 정치인, 기업인, 심지어 일부 사법기관 인사들까지 연루된 거대한 부패 커넥션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황철용이 갑자기 나타난 이유, 그가 50억을 찾는 진짜 이유, 그리고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인지까지 모든 것이 오늘 오후에 있을 계약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지연이 물었습니다. 그럼 김준석 씨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편지에 남긴 번호로 연락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선아는 잠시 생각한 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그가 정말 살아있고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다면 그에게도 분명 계획이 있을 거야. 우린 먼저 황철용부터 상대해야 해. 가영이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오늘 오후 황철용과 만나는 자리에서 우리가 가진 증거의 일부만 보여주는 거야. 나머지는 안전한 곳에 보관했다고 속이는 거지. 그리고 그에게 계약을 포기하고 민준이와 서아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거래를 제안하는 거야. 서윤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황철용 같은 놈이 그런 제안을 받아들일까? 분명 증거를 전부 내놓으라고 협박할 거고
거절하면 폭력을 쓸게 뻔해. 선아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우리가 원하는 게. 황철용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폭력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그 모습을 증거로 남겨 경찰에 넘기는 것. 물론 경찰 중에도 황철용의 사람이 있겠지만 모든 경찰이 그의 편일 수는 없었습니다. 지연이 한 걸음 더 나아가 제안했습니다. 청해건설의 계약 소식은 이미 언론에 알려져 있으니 우리가 익명으로 몇몇 기자들에게 정보를 흘리는 거야. 그 자리에 취재진이 나타나게 하는 거지. 공개적인 장소, 기자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결정적인 증거가 합쳐지면 황철용은 빼도 박도 못하게 될 거야. 선아는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서아와 민준, 그리고 송혜진의 안전. 황철용은 분명 그들을 인질로 잡으려 할 것이고 그것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가영이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제 옛 동료 중에 아직 현역으로 일하는 특전사 출신이 있어요. 그 친구에게 부탁해서 세 사람을 비밀리에 보호하게 하죠. 공식적인 보호는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새벽 4시 그들은 마침내 계획의 윤곽을 잡았습니다. 선아는 피로에 지친 얼굴로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각자의 역할을 정확히 파악해야 했습니다. 잠시 후 서아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듯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눈빛은 이전보다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선아에게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이 모든 일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민준 씨 아버지는 정말로 돌아오실 수 있는 거야? 선아는 딸의 손을 꼭 잡고 위로했습니다. 그녀는 확신할 수 없는 일에 대해 거짓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린 최선을 다할 거야.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가 네 행복은 꼭 지킬게. 서아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두려움보다 결연함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어머니가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해왔는지 이제야 조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6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네 사람은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증거 자료를 디지털화하고 여러 곳에 안전하게 백업했습니다. 가영은 특전사 출신 동료에게 연락해 보호 계획을 세웠고 서유는 황철용에 관한 최신 정보를 계속 수집했습니다. 선아는 오래된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특수 제작된 통신 장비가 들어있었습니다. 707특 임단 시절 사용하던 것으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도청이 불가능한 장비였습니다. 네 사람은 각자 귀에 넣는 초소형 무선 이어셋을 장착했습니다. 아침 7시, 송혜진이 깨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어젯밤의 충격에서 벗어나 조금 더 침착해 보였습니다. 선아는 그녀에게 다가가 오늘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혜진은 묵묵히 듣고 있다가 한 가지 요청을 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가게 해주세요. 선아와 다른 세 사람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혜진은 15년 동안 남편을 기다려온 연약한 여자였고 위험한 상황에 노출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혜진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그 사람 얼굴을, 황철용의 얼굴을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습니다. 제 남편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간 사람의 얼굴을요. 지연이 반대했습니다. 너무 위험하다고 황철용이 혜진을 알아볼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과 김준석은 결혼 후에도 별개의 삶을 살았고 황철용이 자신의 얼굴을 알 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선아는 잠시 생각한 후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함께 가되 절대 전면에 나서지 않고 가영이 지정한 안전한 위치에서만 상황을 지켜본다는 조건이었습니다. 혜진은 동의했습니다. 오전 9시, 민준이 마지막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는 어젯밤의 충격에서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듯 했지만 결연한 표정으로 모두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는 선아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모님, 저 때문에 모두가 위험에 처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선아는 민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건 자네 잘못이 아니야.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 15년 된 진실을 밝힐 수 있게 된 걸세. 민준은 감사의 눈빛을 보냈고 자신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 돕고 싶다고 했습니다. 지연이 제안했습니다. 민준이 황철용에게 직접 전화해 50억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 만나자고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황철용은 민준이 주도권을 잡으려 한다고 생각할 것이고 더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을 것이었습니다. 민준은 잠시 긴장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자신의 아버지가 남긴 일을 제대로 마무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오전 10시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민준은 황철용에게 전화를 걸었고 예상대로 황철용은 처음에는 놀란 듯했지만 곧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정오, 청담동 블루밍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선아는 마지막으로 모두를 둘러보았습니다. 지연, 가영, 서유는 707특임단 시절의 날카로운 눈빛을 되찾고 있었고 서아와 민주는 긴장했지만 결연했으며 혜진은 15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을 품은 표정이었습니다. 선아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과거의 그림자와 정면으로 마주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절대로 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정오, 청담동 블루밍 카페.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의 2층 카페는 평일 점심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한산했습니다. 선아는 이미 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카페 주인에게 적지 않은 금액을 지불하고 오늘 하루 카페를 통째로 빌리다시피 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카페에는 몇몇 손님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사실 그들은 가영이 섭외한 특전사 출신 동료들이었습니다. 선아는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조금 더 격식 있는 정장 차림이었고 머리도 단정하게 올렸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노트북 한 대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검은색 서류 가방이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김준석의 금고에서 발견한 증거 자료 중 일부만 들어 있었습니다. 선아의 옆자리에는 민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긴장한 듯 손가락을 계속 꼼지락거리고 있었지만 표정은 결연했습니다. 서아는 카페 안쪽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송혜진이 함께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평범한 손님으로 위장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카페 구석의 테이블에서 노트북을 켜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카페의 CCTV와 자체적으로 설치한 카메라를 모니터링하고 있었고 모든 대화가 녹음되도록 설정했습니다. 가영은 카페 밖 건너편 건물의 창가에 위치해 망원경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서유는 카페 1층에서 경계를 서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무선 이어셋으로 연결되어 있어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선아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정확히 12시 약속 시간이었습니다. 서윤의 목소리가 이어피스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목표 도착. 검은색 SUV 세대. 선아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황철용이 거들먹거리며 카페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여전히 값비싼 명품 정장 차림이었고 뒤로는 4명의 부하들이 따랐습니다. 그는 카페를 휙 둘러보다가 선아와 민준을 발견하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이야, 장모님. 약속은 칼같이 지키시네. 선아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황철용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손짓했고 황철용은 잠시 주변을 살핀 후 선아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의 부하들은 주변 테이블에 흩어져 앉았습니다. 황철용은 민준을 바라보며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네가 직접 보자고 할 줄은 몰랐는데? 겁대가리를 상실했나? 그 말투에는 노골적인 비웃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선아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켜고 화면을 황철용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김준석이 수집한 증거자료의 목록이 일부 보였고 특히 청해건설의 비자금 계좌 정보와 오늘 있을 계약에 관한 정보가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황철용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그리고 김준석 그 새끼는 어디 있어? 선아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김준석 씨 위치는 모르지만 그가 남긴 자료는 우리가 전부 확보했어. 그리고 그 자료는 여러 곳에 안전하게 보관해뒀지. 만약 우리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자동으로 경찰과 검찰, 언론에 공개되도록 설정해뒀고 황철용은 잠시 생각하더니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 지금 나랑 장난하나? 어디서 약을 팔아. 그는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자료를 넘기라고 요구했습니다. 선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황철용 씨, 당신이 오늘 오후 계약을 취소하고 우리 가족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다고 약속한다면 자료의 일부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영원히 묻어주지. 황철용의 얼굴에 분노가 스쳤습니다. 미친 소리. 오늘의 계약이 내 인생을 바꿀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걸 포기하라고? 선아는 예상한 반응이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모든 증거에 맛보기에 불과해. 나머지는 안전한 곳에 있다고 분명히 말했어. 황철용은 USB를 탐욕스럽게 바라보다가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나 선아가 먼저 집어들었습니다. 계약 취소와 안전보장. 그게 거래 조건이야. 황철용의 인내심이 마침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눈짓으로 신호를 보냈고 그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카페 안의 긴장감이 극도로 고조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여러 명의 기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지연이 익명으로 제보한 결과였습니다. 기자들은 황철용을 발견하고 플래시를 터뜨리며 카메라를 들이대기 시작했습니다. 황철용 회장님, 청해건설 비자금 의혹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황철용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선아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황철용에게 말했습니다. 선택해. 지금 우리를 위협하면 이 모든 게 내일 아침 신문 일면을 장식하게 될 거야. 황철용은 분노를 억누르며 기자들을 피해 선아에게 속삭였습니다. 이대로 안 끝나. 반드시 죽여버릴 거야. 선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황철용에게 가까이 다가가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누군지 궁금하지 않아? 우린 그냥 평범한 아줌마들이 아니야. 707특임단. 들어는 봤나? 황철용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707특임단. 그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특히 그들의 여성팀은 전설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때 카페 바깥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차 여러 대가 도착하는 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가영의 목소리가 이어피스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언니, 검찰 특수부 요원들도 도착했어. 지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선아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녀가 연락한 검찰 특수부 출신 친구가 도움을 준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황철용의 청해건설 계약에 관한 제보를 받고 공식적으로 출동한 것이었습니다. 황철용은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발악으로 민준을 잡아 인질로 삼으려 했지만 민준은 이미 자리를 피해 서아와 혜진이 있는 테이블로 이동한 상태였습니다. 카페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기자들은 계속해서 사진을 찍고 질문을 던졌고 경찰과 검찰은 카페로 들어와 상황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황철용의 부하들은 저항할 의지를 잃고 하나둘 투항했습니다. 황철용은 마지막으로 선아를 증오의 찬눈으로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패배의 인정도 보였습니다. 그는 검찰에 연행되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야. 선아는 그 말을 들었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승리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연, 가영, 서윤이 선아에게 다가와 서로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707특임단의 마지막 임무가 성공적으로 완수된 순간이었습니다. 혜진은 창가에 서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닌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15년 동안의 기나긴 기다림이 마침내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아는 어머니에게 달려가 꼭 안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머니를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민주는 혜진의 곁으로 돌아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김준석이 정말로 살아있는지, 그리고 그가 돌아올 것인지. 선아는 검찰 특수부 팀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김준석의 금고에서 발견한 모든 증거 자료를 넘겼고 그 자료가 황철용과 그의 부패 네트워크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팀장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황철용을 쫓아왔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해 항상 그를 놓쳤다고 했습니다. 이번 자료는 그들이 찾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카페 밖은 이제 경찰과 검찰,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황철용은 검찰 차량에 실려 연행되었고 그의 부하들도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지연은 모든 상황이 언론에 제대로 보도될 수 있도록 주요 기자들에게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선아는 다시 혜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김준석에게 연락하는 일이었습니다.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에 적힌 해외 번호를 눌렀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잠시 후 혜진의 얼굴에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간단한 대화를 나눈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혜진은 모두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 살아있대요. 내일 한국으로 돌아온대요. 그는 15년 동안 해외에서 황철용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추적해왔고 이제 그 임무가 모두 마무리되었다고 했습니다. 지현, 가영, 서유는 기쁨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아는 서아를 껴안으며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주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카페 밖으로 나오자 따뜻한 봄 햇살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선아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랜 그림자가 마침내 걷히고 눈부신 빛이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서울 근교의 작은 야외 결혼식장. 봄의 끝자락에서 여름을 맞이하는 듯한 따뜻한 바람이 기분 좋게 불고 있었습니다. 하얀 의자들이 반원형으로 놓여 있었고 꽃으로 장식된 작은 아치가 주례단상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서아와 민준의 두 번째 결혼식이 열리는 장소였습니다. 선아는 야외 테라스에서 모든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는지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아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평소보다 조금 더 화사하게 화장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딸의 결혼을 앞둔 어머니의 자랑스러움과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지현, 가영, 서윤도 식장에 도착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멋진 정장 차림으로 선아에게 다가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한 달 전의 사건 이후 네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고 자주 만나고 있었습니다. 선아는 친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모든 일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연은 웃으며 선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707특임단의 마지막 임무가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로 끝나게 되어 우리도 기뻐, 언니. 하객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결혼식은 첫 번째보다 훨씬 소박했지만 더 진정성 있고 따뜻했습니다. 서아와 민준이 직접 초대한 가까운 사람들만 참석했고 모두가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축하하러 온 이들이었습니다. 선아는 신부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서아는 거울 앞에 앉아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첫 번째 결혼식 때와 같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훨씬 더 밝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선아가 들어오자 서아는 미소 지으며 일어섰습니다. 우리 딸, 정말 예쁘다. 선아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오늘은 아무런 방해 없이 완벽한 결혼식이 될 거야. 엄마가 약속할게. 서아는 감사의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고마워, 엄마. 엄마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이제는 알아. 다른 방에서는 민준이 긴장한 듯 넥타이를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두 명의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민준의 대학 친구로 오늘의 들러리 역할을 맡았습니다. 다른 한 명은 바로 김준석, 민준의 아버지였습니다. 김준석은 15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예전보다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강인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의 어깨를 잡고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아들아, 오랫동안 네 곁에 있어주지 못해 미안하다. 이제부터라도 좋은 아버지가 되도록 노력할게. 민준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귀환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한 달 동안 그가 들려준 이야기와 그가 보여준 진심을 통해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국가를 위해 그리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자리에 앉았고 민준은 주례단상 앞에 섰습니다. 그의 옆에는 친구가 서 있었고 앞줄에는 김준석과 송혜진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15년 만에 재회 후 다시 한번 사랑을 확인했고 이제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음악이 흐르고 서아가 선아의 팔짱을 끼고 입장했습니다. 모든 하객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고 서아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선아는 딸을 주례단상까지 데려다주며 민준에게 서아의 손을 맡겼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에게 축복의 미소를 보내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주례는 선아의 오랜 지인이 맡았습니다. 그는 따뜻한 목소리로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하고 온갖 어려움을 이겨낸 두 사람의 사랑을 칭찬했습니다. 민준과 서아는 서로를 마주보며 결혼 서약을 읽었고 반지를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은 감미로운 첫 키스를 나누었습니다. 모든 하객들이 기쁨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선아는 첫 번째 줄에 앉아 딸의 행복한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자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딸에게 평범하지만 소중한 행복을 선물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즐거운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테라스에 마련된 테이블에서 하객들은 음식을 즐기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선아는 지연, 가영, 서윤과 함께 한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김준석과 송혜진도 잠시 그들과 합류했습니다. 김준석은 선아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황철용의 조직을 추적하는 동안 여러 번 위기에 처했지만 가족을 생각하며 버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이 끝나고 가족에게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은 선아와 707특임단의 도움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혜진도 선아의 손을 잡고 감사했습니다. 그녀는 15년 동안 남편을 기다렸고 마침내 그가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들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고 민준과 서아의 행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피로연이 한창일 때 서아가 선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춤을 추자고 제안했습니다. 선아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딸의 손을 잡고 중앙으로 나갔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어머니와 딸은 서로를 마주보며 부드럽게 춤을 추었습니다. 서아는 선아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나를 위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희생을 했는지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 나도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 선아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폭력이나 권력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의지에서 나오는 거란다.
우리 딸은 이미 충분히 강한 사람이야. 춤이 끝나고 선아는 잠시 자리를 비워 야외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그녀는 고요한 공간에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고 봄의 마지막 꽃들이 여전히 아름답게 피어 있었습니다. 지연이 선아를 찾아 정원으로 왔습니다. 그녀는 선아의 옆에 서서 함께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그 순간을 함께 했습니다. 오랜 동료이자 친구로서 그들은 말없이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이제 뭐 할 거야? 선아는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 지었습니다. 글쎄, 그동안은 딸을 위해, 인물을 위해 살아왔지만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싶어. 오랫동안 미뤄뒀던 여행도 떠나고 새로운 취미도 찾고 그냥 평범하게. 지연은 웃으며 선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네. 어쩌면 우리 넷이 함께 여행을 떠나는 것도 좋겠다. 정원으로 가영과 서윤도 합류했습니다. 네 사람은 나란히 서서 지는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707특임단 시절부터 생사고락을 함께했고 이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함께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수와 민호가 피로연을 마치고 하객들에게 인사를 나누고 있을 때 선아는 다시 식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갈 무렵 서아와 민주는 신혼여행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은 발리로 일주일간의 여행을 계획했고 돌아와서는 새 아파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서아는 출발하기 전 선아에게 다가와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엄마, 사랑해.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우리 엄마. 선아는 딸의 등을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행복하기만 하면 돼, 우리 딸. 그게 엄마가 바라는 유일한 거야. 서아와 민준이 떠난 후 선아는 지연, 가영, 서윤과 함께 남은 정리를 도왔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손님들을 배웅하고 장소를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모든 일이 끝나고 네 사람은 함께 식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고 달은 은은한 빛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선아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더없이 평온했습니다. 딸은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고 오랜 동료들과 다시 뭉쳤으며 이제 그녀 자신을 위한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선아의 어깨를 가볍게 쳤습니다. 언니, 우리 저녁이나 먹으러 갈까? 선아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네 사람은 나란히 밤거리를 걸어갔습니다. 과거의 707특임단, 이제는 평범한 60대 여성이 된 그녀들은 이제 또 다른 모험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그녀는 다시 일어설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것이며 마침내 자신의 삶과 행복을 찾아갈 것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신부의 엄마였고 707특임단의 전설적인 요원이었으며 이제는 그저 오선아라는 한 여성으로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밤하늘의 별이 더욱 밝게 빛났고 기분 좋은 봄바람이 그들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살랑거렸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신부의 엄마였다의 이야기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갔습니다.